그럼 지금부터 우리 유홍준 관장님 모시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작년에 650만 명을 넘겨서 박물관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순위에서 3등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문을 봐서 아실 수 있는데, 그 숫자는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은 건물, 유물, 사람으로 구성되는데, 사람은 학예 능력도 있지만은 관람객들이 얼만큼 오느냐 하는 거가 지표가 돼서 영국의 한 아트 뉴스지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숫자입니다. 우리보다 많은 게 루블 박물관이 850만 명, 바티칸 박물관이 750만, 그리고 우리가 650만이고 640만의 대형 박물관이고 600만 정도의 메트로폴리탄이고, 그러니까 세계 속에서도 아주 상위에 있고, 작년에 캐대언 열풍 때문에 많이 왔다고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아니었어도 저희가 500만 이상은 돼서 세계 5위에 올라 있습니다. 거기다 부여박물관이 작년에 100만이 돌파하는 줄 알았는데 96만 갔어요. 그래서 올해는 분명히 100만을 갈 것이라는데, 이것은 세계 각국의 문화 지표를 이야기하는 데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수출 세계 5위다 하는 것 못지않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 국립박물관에 13개 소속 박물관이 있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서울에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도 있고 민속박물관, 고궁박물관이 있잖아요. 그 숫자를 다 합치면은 1,800만 명이니까 프로야구보다도 박물관 관람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도를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지표가 돼서 국민들이 모두 뿌듯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여러 박물관장님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박물관장들의 금년도 사명은 전년도 수준을 넘어서 이제 더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가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열심히 여러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서 부여박물관에서 모처럼 향로관을 개관하면서 국민들에게 우리 백제 문화가 갖고 있는 의미를 한 번 더 강조해주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고, 또 국립부여박물관이 금년도에 100만이 넘어가는 계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대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향로관 아직 안 올라갔던 분은 없겠죠? 다녀오셨겠죠? 저런 공간 하나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 유물이 갖고 있는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 백제 금동 대향로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이, 저 향로가 아름답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나다 하는 것은 저것이 뛰어난 게 아니라 저런 뛰어난 유물을 만들 수 있는 문화 능력이 백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의 삶의 자치가 다 사라졌지만은 저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었던 기술도 있었고, 그리고 미감을 갖고 있었고 생활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저기까지 오는 과정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프랑스에서 1744년에 만든 아시아 지도인데, 저 지도를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이유가 한반도를 저렇게 크게 그려줘가지고 이거를 보면 아주 기분이 좋은데, 그동안 우리가 영토가 좁다라고 하는 일종의 문화적 컴플렉스를 강요받으면서 살아왔던 점이 있어요. 근데
라이샤와를 비롯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하버드대 그 동양사학과 교수팀이 만든 이스트 에이시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세계사적으로 이스트 에이시아,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한국, 일본, 그리고 저분은 베트남을 꼽아요. 한자 문화권으로. 또 거기에 이제 몽고, 티베트까지 해서 이스트 에이시아라고 하는 문화권을 이야기하는데, 한국, 코리아에 대한 첫 문장이 저렇게 됩니다. 한국은 중국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럽의 보통 나라와 비슷한 크기이다. 유럽 EU 32개국에서 우리가 열지에 해당합니다. 영국하고 비슷합니다. 남북한 합치면요. 면적은 약간 좁지만 인구는 약간 더 많다. 어떤 이는 한국이 미국의 미네소타주 정도라고 왜소함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한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를 합친 면적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코리아는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이게 세계사적으로 봤을 적에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서도 그동안 한반도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사로 우리 한국사를 배워온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전란이 일어났던 것만 역사 속에서 기억을 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문화를 창조했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을 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문화적 열등감 비슷한 것을 쌓아왔는데, 이제 K컬처가 나하고 퍼져나가니까 이제 우리도 본래 우리가 쌓아온 그 문화의 뿌리가 열악한 것이 아니고 열등한 게 아니었다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됐고, 그걸 증명하는 것이 우리 금동대학로를 비롯해 가지고 뭐 조선시대 백자다랑아리까지 수많은 유물들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그게 우리 오늘날 K컬처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 같이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는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일찍부터 사람이 들어와 살아가지고 약 120군데의 구석기 유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공주 석장리 유적에는 지금 저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뗀석기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어 있고, 뭐 제천 전말동부를 비롯해서 충청도 지역에도 여러 곳이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유적을 대표하는 것은 연천 전곡리 유적지입니다. 한탄강이 머리핀처럼 휘어서 임진강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여기에서 이런 주먹도끼가 발견됐는데, 저 주먹도끼는 석장리에서 나온 찌개하고 달리 에슐리안 핸드엑스라고 해서 프랑스에 있는 생따슐 지역에서 처음 나온 그 주먹도끼가 여기에서 발견됐어요. 저 주먹도끼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당시 79년 당시에 동두천에 있는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그렉 보웬이라는 하사가 여기에 PX에서 노래하는 이상미라고 하는 여가수하고 데이트하다가 커피 물을 끓이려고 하다가 저 돌멩이 5개를 주워가지고 이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저분이 고고학을 전공하다가 학비를 벌기 위해서 군부대에 직업군으로 들어왔다가 취미가 있어서 이런 데 다녔는데, 저 주먹도끼는 고고학에서 구석기 시대 맥가이버 칼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기능이 뛰어났어요. 쥐기도 쉽고 날이 여러 개 있어서. 그래서 이분이 교과서에서 봤던 저 돌멩이를 주워 가지고 참 훌륭한 분인 게, 자기가 뭘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프랑스에 있는 보르드 교수에게 보고서를 보냈더니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했는데 내가 스케줄상 갈 수 없으니 세계 고고학대에서 만난 서울대 김원룡 교수에게 신고하라고 해서, 김원룡 교수님이 서울대 박물관 팀으로 여기서 10년 동안 발굴을 해서 약 4,500점의 유물을 수습하고 세계 고고학 대회를 열어가지고
35만 년에서 5만 년 사이에 유적인 것을 밝히게 됩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저런 애슐리안 핸드엑스라고 하는 주먹도끼는 유럽에서부터 이란, 인도까지만 있고 아시아 지역에는 없다고 그 주장을 해왔는데, 그게 전공리에서 나와서 그 학설은 없어지고 세계 고고학 지도에 서울은 안 나와도 전공리가 나옵니다. 세계 고고학 지도를 바꿔놨어요. 저렇게 돼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문화재청장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2004년에 내가 문화재청장 하기 전에 신문에 그 유적지 설명하면서 세계 고고학 지도를 바꾼 유적지를 이렇게 놓고 사는 법이 어디 있느냐, 문화재청은 뭐 하는 데냐, 이런 글을 썼다가 이제 문화재청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계적인 선사박물관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제일 먼저 지시한 게 그 그렉 보엔 하사가 어디 있는지 초청을 해야 된다. 이 한국인들이 그동안 바빠서 그랬는지 한국을 위해서 애쓴 외국인에 대한 대접이 굉장히 소홀했어요. 오히려 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대단해. 30년 동안 연락 안 된 사람이 연락이 돼가지고 초청을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누구를 초청할 때는 반드시 부부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하고 같이 오라고 했더니 그 이상미 가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상미 보엔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어린이날 구석기 축제에 함께 지내면서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바로 세계 건축 설계 경기를 해서 이와 같이 티타늄으로 해서 그 프랑스의 아누기라고 하는 건축가가 지어서 선사시대로 떠나는 은빛 타임캡슐이라는 주제로 저런 집을 짓고, 그 안에는 주먹도끼 애슐리안 핸드엑스하고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가 사피엔스로 어떻게 가고 있는가 과정에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진화했는가를 전시한 겁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유적지에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갔을 적에 얼마나 중요한 스토리텔링이 생기면서 정이 생기는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5월 5일 무렵에 구석기 축제에는 20만 명 내지 30만 명이 지금도 열어지는 전공리에 아주 대표적인 구석기 문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석기 시대를 살아오던 사람들이 만 년을 넘어가면 세계는 신석기 시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최소한도 9,000년 전, 학자에 따라서는 제주도 고살리 유적지가 9,000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신석기 시대로 들어가고, 신석기 시대의 상징적인 유물은 토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신석기 토기들은 덧띠무늬 토기를 사용하다가 이와 같이 띠를 두르는 덧띠무늬를 하다가 결국은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한 것이 한반도에서 6,000년 전부터 일반적으로 전국이 공통되게 나오는 문양이 빗살무늬 토기로 정착이 되고, 부산 영도 동삼동 배총에서는 이와 같이 가리비로 얼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그리고 낚싯줄 동물 뼈를 가지고 만든 거, 이런 생활 자취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개무진무덤이라고 배우는 폐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쓰레기 하치장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생활 깨진 그릇에서부터 아니면은 먹던 동물 뼈,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부터 미술사로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신석기 시대는 앞 시대하고 완전히 다른 거가 6가지가 있어요. 뗀석기가 간석기로 세련됐다 하는 거는 다 여러분이 아는 거고, 그보다 중요한 거는 정착 생활을 했던 거죠. 농업을 이제 초보적으로 지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축을 하면서 요즘으로 치면은 GDP가 급상승합니다. 먹거리가 그렇게 생긴 거죠. 그리고 옷을 해서 입었고 그다음에 그릇을 만들었어요. 이 토기는 인간이 만들어낸 최초의 공작물인데 이것이 그릇이 만들어지면서 흙을 빚어가지고 그릇을 만들었잖아요. 그릇이 만들어지니까 잉여 작물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고 또 대개 강변에서 반지하 움집 생활을 하니까 밑이 뾰족해서 모래사장에 묻기 좋은 이런 그 그릇 형태를 취하는데 저 그릇이 갖고 있는 더 큰 의미는 이때부터 음식을 끓여서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요. 이때부터. 근데 인간이 참 똑똑해가지고 동족 간에 짝짓기를 하면은 기형아를 낳는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되도록 촌수가 먼데 하고 짝짓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서로 소통하고 있는 교류하고 있는 마을들이 쭉 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이어지는 선에서는 공통된 생활 문화, 토기 문화를 갖게 돼서 세계에는 몇 갈래의 그 토기를 가지고 문화가 나옵니다. 스칸디나비아식이 있고 유럽식이 있고 터키, 이란식, 인도식, 중국은 용산 문화, 앙소 문화, 홍산 문화 하는 거가 있는데 우리는 알타이 지역에서 시베리아로 해서 몽고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언어가 갖고 있는 그 퉁구스 계통의 알타이 계통의 언어의 뿌리하고 한민족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했는가를 얘기해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는 뭐 우리 퉁구스 아니다, 우리 알타이게 아니다 하는 학설이 있긴 하지만은 디테일하게 보면 그럴지 몰라도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왜 빗살무늬냐? 이제 여기부터는 궁금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피부과 의사로 이성락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대 병원장, 가천의대 병원장하고 정년 퇴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에 들어오셨어요. 나이 70에 은퇴하니까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까 하다가 미술사를 공부하셨는데 재작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이 책으로도 나왔는데 그 논문이 피부과 학회와 미술사학계에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줬는데 그 논문 제목이 조선시대 초상화에 나타난 피부병 연구라는 환상적인 주제였어요. 조선시대 초상화 1,000점을 조사를 하니까 그중에 25%가 곰보 자국이 있습니다. 천연두가 얼마나 무서웠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간반이 어떻게 되고 백납병이 어떻게 하는 그런 거 해서 우리 조선시대 초상화가 얼마나 리얼리티 있는가는 그 논문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초상화는 머리카락 하나가 달라도 딴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성을 요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인품을 나타내는 전신수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그 이성락 박사가 내 강의를 듣다가 피부과 의사답게 저 무늬가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들기 쉬웠을 겁니다. 이 토기는 공예인데 공예는 미와 용으로 구성되는데 미보다도 중요한 건 용입니다. 쓰임새죠. 저것이 빗살무늬 만든 거가 용으로 하면은 이 엿가락처럼 이렇게 해서 뱅뱅 돌려서 코일링을 하든지 고리 쌓기로 이렇게 링 빌딩을 한 다음에 모닥불에서 구우면 700도에서 저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옆으로 이렇게 쌓은 거가 빗살무늬를 그으면은 이 아래 위를 연결해 주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깨져 나갈 적에 옆으로 깨지지 않고 문양대로 깨져서 나가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이런 그릇을 쓰면서 또 끓여 먹으면서 수명도 연장하고 조용하게 살고 있었는데
아놀드 하우저라고 하는 그 유명한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를 쓰신 그분이 우리로 치면은 저 그릇이 6,000년 전에서부터 3,500년 전까지 청동기 들어오기 전까지 2,500년 동안 거의 비슷한 그릇을 지어요.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신석기 시대 토기가 갖고 있는 문양의 매너리즘은 어떻게 한 가지 레파토리를 2,500년 동안 쓸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한 시대의 문화는 내부적인 내적인 충동을 받든지 외적인 충격을 받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삶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든지 아니면 딴 데에서 새로운 양식이 올 때 변한다는 걸 그 증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신석기 시대는 그렇게 조용하게 지내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500년 됐을 때 이와 같이 민무늬 토기를 사용하면서 청동, 검, 그다음에 탁자식 고인돌, 북쪽에서는 저런 식으로, 남쪽으로는 송궁리, 부여 송궁리에서 나오는 고구마 형태의 단지에다가 속이 쏙 들어간 한반도식 세형 동검, 그리고 손잡이에는 그 청동오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괴임돌을 놓는 소위 남방식이라고 얘기하는 바둑판식 고인돌을 넣어요. 이게 우리 청동기 문화입니다. 고조선을 상징하는 세 가지 표지 지표 유물을 얘기하라 하면은 의주 미송리에서 나오는 복주머니형의 단지에다가 비파 모양으로 된 동검에다가 탁자식 고인돌,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은 그 저게 나오면 무조건 고조선입니다. 그것이 당시 진국이라고 불리는 남쪽에선 저와 같은 문화를 놓은 것이 우리의 청동기 문화입니다. 그 상징적인 공간이 부여 송궁리에 지금 자치로 저와 같이 유적지로 되어 있는데, 청동기 송궁리 유적지가 갖고 있는 의미는 청동기 시대의 그 무덤 형식인 고인돌은 남북한 합쳐서 45,000기가 있을 정도로 곳곳에 발견되는데 집자리는 발견되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그거는 청동기 시대 사람이 살던 데는 우리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얼마나 좋은 자리를 찾아서 살았겠어요. 그 자리가 우리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그거는 생활 유적으로 남지 않고 무덤 형식으로 된 것만 살아남았던 거죠. 근데 송궁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을 전체가 사태로 덮여 있었던 것을 발견을 하게 돼가지고 저와 같은 생활 유적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복원을 해놨고, 요 다음에 부여에 오시면은 따뜻할 때 가까이 있어요. 저 송궁리 유적지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상징적인 삶의 공간이 여기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청동기 문화는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었어요. 대전 지역에서 나온 그 방패형 그 소대가 새겨져 있고 농경문 토기가 있는가 하면은 이 화순 대곡리에서 나온 이것이 국보로 된 거는 청동기 시대 유물로 박물관에 전시된 거가 대개 흩어져 가지고 농사짓다 나온 거, 도굴꾼이 어디서 해온 거, 그거를 한 것이지 학술 발굴로 그 자리를 발견해서 나온 게 없었다가 화순 대곡리에서 한꺼번에 이것이 한 세트로 해서 나온 걸 보고 나머지들을 다 유추하는 기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청동기의 대표적인 거가 이와 같이 청동검, 방울, 거울, 저것이 생활 용기가 아니고 제관이 쓰고 했던 장식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일치, 재정분리, 한때 제관이 갖고 있는 그 위상이 높아서 그분이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검하고 그리고 여기 목에다가 거는 그 청동 거울 그리고 방울도 가지방울, 팔모방울, 방울이 갖가지로 나왔어요. 그때에 그 죄지은 자가 있어도 솥대에 들어가면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재정이 분리됐다고 하는 의미죠. 그 성역에 생추리에 들어가니까 못 잡는 거죠. 그 솥대의 전통이 지금 강릉 강문동에 있는 저 솥대를 비롯해 가지고 이 충청도 여기 공주 탄천리에 있는 장승에도 솥대가 같이 그 새겨져 있는 거가 오랫동안 얼마 전까지도 있었던 그 전통입니다. 근데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 계승이 저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청동기 시대 제관이 장식했던 저것들이 이 시대 무당들의 무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쓰고 있는 칠성명두라고 하는 게 저 거울이고 요령이고 검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샤만의 전통으로 해서 내려오던 거 아직까지 킹덤은 되지 못하고 치프덤이라고 하는 족장 국가 시절의 우리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청동기 시대만 저 신석기 시대를 넘어가면서 인간의 의식에는 세 가지 이즘이 생기는데 하나는 애니미즘, 모든 생명체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죽음 이후를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그 영혼과의 대화가 샤머니즘으로 이어지고 그 샤머니즘의 행위가 기념물로 남는 건 토테미즘입니다. 이러한 것이 청동기 문화의 삶의 내용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정도로 해서 소박하게 아직 고대 국가로는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중국이 이 대단한 그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청동기 문화를 갖게 됩니다. 이 청동기 문화를 갖다가 이들이 철기 문화로 넘어가면서 결국 진나라에 의해 가지고 중국이 천하를 통일을 하면서 그 30년 후에 한나라가 이어받아서 본격적인 고대 국가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이 갖고 있는 땅은 요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지도는 이 동북 삼성에다가 신장성, 내몽고 그리고 티베트까지 합쳐져서 청나라 때의 땅을 이어받은 것이고 본래 순수한 한족들이 경영했던 중국 땅은 저겁니다. 진나라, 한나라도 저거고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다 저거였어요. 그 외에 이제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그 소수민족들 지역을 그 다스리는 거였는데 우리나라에 이때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한사군이 설치되는데 그 한사군의 성격이 뭐냐 하는 것은 여러 학설이 있지만은 그 한사군이 뭔가 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것보다 중국 입장에서 왜 했는가가 더 본질을 알려줄 거예요. 중국이 서로 싸울 적에는 신경 안 썼지만 천하를 통일하고 나니까 동서남북의 국방 체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나라의 과제가 됐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고비 사막에 만리장성이 있고 요동 지역에 한사원을 둔 게 우리가 아는 낭랑진본인도 현도고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는데 세계사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같은 시기에 남쪽에는 한국군을 둡니다. 광동성에서 하노이까지. 그런가 하면은 서안에서 서쪽으로는 황하 서쪽의 하서한사군으로 무의, 장액, 주천, 도랑을 두게 돼요. 1600km 달리는 그 길 속에 4개가 있죠. 이게 중국이 언제든지 그 중앙 정부에서 국방을 얘기할 적엔 서쪽, 동쪽, 남쪽 이 세 군데에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해야 돼요.
당나라가 그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평양에 둔 거가 안동도호부였잖아요. 그거를 김유신 장군이 압록강 뒤로 쫓아서 지금 단동에다가 안동도호부를 쫓아내면서 통일전쟁은 그때 끝나는 거거든요. 안동도호부, 동쪽을 안정시키고 통치하는 곳이죠. 같은 해에 하노이에는 안남도호부를 둡니다. 같은 때에 도낭 못 미쳐 투르판에는 안서도호부를 둡니다. 서쪽을 안정시키고 남쪽을 안정시키고, 그 고구려 유민의 아들인 고선지 장군이 안서도호부의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국방 체제 속에서 변경 지역에 그 지역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그 국경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둔 것이 한사군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고조선이 멸망을 하고 나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때부터 이제 낙낙만 남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도 힘을 키우지 않으면은 힘센 자들에게 먹힌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때부터 부족들이 서로 싸워가면서 인수합병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삼국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BC 1세기부터요. 삼국시대라고 얘기하면 BC 1세기에서부터 고구려가 멸망하는 668년까지 750년 기간을 삼국시대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주고 있는 역사적인 오해가 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만 존재한 거는 마지막 120년뿐이 없습니다. 750년 중에 마지막 120년만이 삼국시대예요. 그 전에는 AD 300년 될 때까지, 그때는 삼국과 가야시대고, 그 이전에는 한반도의 주인공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10개의 부족이 저 위에서 시작해갖고 부여에서 한 갈래 나와, 고구려에서 한 갈래 나와 백제고, 밑에는 마한지난 변환이 있었고, 여기 신라가 탄생하고 예하고 동해하고 옥저 하는 10개의 부족 국가들이 코피 터지게 싸웁니다. 결론은 삼국과 가야로 되지만은 이 기간 동안이 300~400년 동안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역사학자에 따라서는 초기 삼국시대 초기 또는 초기 삼국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삼국시대도 아닌데 삼국시대 초기라고 하는 게 말이 맞지 않으니까 또 열국시대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때는 국가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고고학 미술사에서 쓰는 용어가 원삼국시대, 삼국시대로 가는 기원에 해당하는 시대다 하는 그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300~400년 동안에 있었던 문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 중에, 낙동강 지역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이 쇳불 손잡이 단지하고 오리영 토기가 원삼국 시대의 상징적인 유물입니다. 그동안에 잘 몰랐다가 1970년대에 그 창원, 마산, 울산, 또 포항, 경주 이 지역에서 공장들을 세우다 보면 저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문화재보호법이 규정을 안 해서, 지금은 10,000평 이상을 경영하려면은 문화재 조사가 끝난 다음에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공사하다가 나오면은 신고하게 돼 있었는데 단군 일에 한 번도 신고한 적 없습니다. 공사하다가 토기 조각이나 보이면은 밤사이에 불도저로 싹 밀어버렸습니다. 그거 봤다가는 공사가 중단되니까요. 그거는 제도가 잘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전에 조사하게 한 거죠. 그랬는데 그 사이에 또 그것을 빼서 갖고 가는 도둑놈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수습해 가지고 박물관에다가 납품하려고 가져오거나
또 고미술상에 가져가면은 이 감정을 하잖아요. 감정이 뭐 하느님 눈이 있어서 이건 진짜다 가짜다 하는 게 아니고 경험의 집합인데 생전에 보지 못한 물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감정하는 사람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가짜라는 소리예요. 그게 정직한 거죠. 근데 저게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토기는 또 저건 가짜 만들기도 쉬우니까 에이, 속는 셈 치고 그냥 사두자 하는 사람은 또 샀어요. 그랬는데 1983년 경산 임당동 고분에서 학술 발굴해서 저 오리형 토기가 발견돼 가지고 보고서가 나와서 이게 진짜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발표됐더니 전국에 있는 박물관과 사설박물관에서 나도 있다 해서 지금 전국에 한 100마리가 지키고 있고, KTX 경주역에서 내리면 1층에 신경주역 공사하면서 나온 유물 전시장이 있어요. 거기에만도 3마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는 저게 제기인데 하늘에 지내는 제기에 술독이 저렇게 아주 장엄하잖아요. 이게 빗살무늬 톡이나 민무늬 톡이하고는 격이 다르죠. 더욱이 저 그릇이 앞에 있는 그릇들하고 다른 거가 회색이잖아요. 와질톡이라고 하는 거죠. 저거는 가마에서 구웠다는 얘기예요. 노천에서 구우면은 700도란 누룩구레 하지만은 저거는 1000도, 1100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저 오리형 토기는 추상화시켜서 때만 되면 날아오고 때만 되면 날아가는 청둥오리는 태양의 메신저라는 생각 속에서 조류신앙은 계속해서 성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기에는 퇴주 그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최초의 조형적인 것을 만나게 되는데, 청동기 시대의 문화가 저기 창원 다호리 유적이라든지 광주 신창동 유적 이런 데서 나온 거 보면은 그 당시에는 칠기도 있고 목간에다가 뭐 글씨 쓴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생활 문화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때부터 중국이 들어오면 중국의 철기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 한반도의 문화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문화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알타이에서부터 내려오던 그 시베리아 문화하고는 절연을 하고 중국의 발달된 문화를 받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첫 번째가 철기였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한자를 갖다 쓰면서 기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언어 생활에서 문자 생활을 하면서 이성이 급속하게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문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풍족하게 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복을 버리고 양복으로 입는 것도 이게 훨씬 현대 생활에 맞으니까 이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을 지킨다고 하는 거의 의미를, 우리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간다고 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한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전통은 인습이 돼서 사라져버리고, 변해간 전통은 그대로 이어가면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아시아 문화 속에 이스트 에이시아의 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이때부터라고 하는 것을 하고,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 영향은 중국 사람이 우리도 이런 게 있으니 너희도 해서 쓰라고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불교가 온 거는 불교 전도하려고 온 거지, 그들의 목적에 의해서 온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는 우리의 능력인 거고, 문화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받는 쪽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주는 쪽의 힘에 의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조상들은 중국의 발달된 문화를 받아가면서 우리 문화를 키워가면 삼국시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삼국 시대의 문화가 참 우리 고대 국가를 가면서 이 기와가 보여주듯이 고구려, 백제, 신라 기와가 달라요. 정서적으로 달라. 아주 선이 굵죠. 그리고 백제는 굉장히 우아해요. 신라는 화려하고. 이게 일반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면은 백제에도 화려한 게 있고 뭐 하지만 일반적인 거로 했을 때 정서적으로 보면은 고구려는 강하고 백제는 우아하고 신라는 화려하다라고 하는 거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귀신을 만들어도 고구려 귀신하고 백제 귀신, 신라 귀신이 달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민족적인 정서가 세련시켜가는 데에서 큰 복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고구려부터 잠깐 보게 되면 압록강의 그 저 건너 지반에 고구려의 유적이 평양 전에는 지반에 다 있죠. 그 전에 환도는 잠깐이었고 그 지반에 가면은 고구려 시대 무덤들이 있는데 이와 같이 돌무지 무덤에서부터 여기에 봉토분까지 이런 고구려 시대 무덤이 13,000기가 지금도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여기에 광개토대왕비 장수왕릉도 다 옆에 있는 거죠. 그랬는데 350년 무렵이 되니까 고구려의 벽화고문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돌무지 무덤으로 그 적석총으로 이렇게 나오던 것이 나중에 이제 백제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 모습이 등장합니다만은 이와 같은 벽화고문이 나와요. 밖에서 보면은 이런 봉토분이지만은 그 안에는 이렇게 벽화가 그려 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고구려 고분 벽화 고분이 9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안악사무분의 동수묘라고 하는 356년에 만들어진 것과 408년에 만든 덕흥리 고분 이 두 개만이 누구의 무덤이고 몇 년도에 만들었는가를 알려주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모두로 총에는 이름만 남아 있고요. 그랬는데 이것을 그 양식사 쪽으로 보면은 350년에서 668년까지 약 300년 동안에 100년 동안은 초상화 중심이었다가 다음에는 저런 행렬도를 비롯한 생활 풍속도 중심이 됐다가 마지막 100년은 사신도 무덤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고구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공적인 사적인 무덤이 생활 풍속도의 공적인 것으로 바뀌다가 초상화는 아주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죽음의 세계는 영혼의 질서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걸로 발전해 봅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발전해가는 과정을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초상화 중심이었던 것보다 풍속화라고 불려지는 생활도 중심으로 갔을 때 이때부터는 그림도 뛰어나고 테크닉이 그리고 소재도 다양하고 씨름, 춤무덤 여러 가지가 나오죠. 우리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이 뒤를 돌아보면서 활시 달리는 거, 이 자세히 봐요. 이게 호랑이가 지금 무서워서 어흥하고 도망가잖아요. 캐리커처식으로까지 표현이 정확하죠. 근데 이 그림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심지어는 음악도 유머 감각을 구사한다는 것은 대가의 특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장악한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는 게 유머 감각이에요. 근데 이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여기에는 피장자가 생전에 그 사냥했던 뛰어난 모습을 그리라고 해서 저렇게 그려놓고는 유머 감각을 넣는데 어저께 과음에서 가기 싫은 사냥을 쫓아온 고구려 청년 하나를 여기다가 그려놨는데 확대해 보면은 이 친구는 갈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죽음의 공간에 그 심각한 공간에 저런 묘사를 집어넣었다고 하는 거는 그건 여유죠. 이때가 고구려 장수왕 때의 문화입니다. 사신도로 들어가는 거는 퍼펙트합니다. 구성 자체가 그림만 사신만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종속 문양들도 아주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 앞에 있었던 그 벽화들은 흙벽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였는데 이때 오면은 돌에다가 잘 갈아가지고 직접 그렸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린 거는 프레스코였고 이때는 템페라 기법이 뮤랄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게 남아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백제는 서울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유홍준과 함께하는 부여답사가 봄 가을로 2번씩 열렸어요. 그때도 부여 사람은 한두 명이고 다 외지에서 그 1분 30초 만에 마감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오면은 내가 정림사탑에서 모아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거가 경주에는 신라 문화가 많은데 왜 공주 부여에는 그 문화재가 적습니까? 이런 그 질문과 개념 있는 거를 깨우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가 백제 역사 700여 년을 확실하게 얘기하면은 한성백제 500년, 웅진백제 70년, 사비백제 120년입니다. 부여 마지막 120년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공주에서는 급히 피난 와가지고 70여 년 있었고 그 전에는 한성에서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겁니다. 그거에 석촌동에 있는 그 돌무지 무덤은 완전히 고구려식인 거죠. 인간의 그 생활 풍습에서 가장 보수적인 게 장례 풍습입니다. 장례 풍습이 바뀌었다는 거는 문화가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례 풍습이 살아가는 과정에 바뀌어 버렸죠. 20-30년 전만 해도 내가 아파트로 문상 갔던 기억이 여러 사람 있어요. 모친상당에서 아파트로 문상. 지금은 다 장례식장이잖아요. 그리고 이 매장보다 화장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문화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개도국에서부터 중진국 거쳐서 선진국으로 갔는데 그 지표를 따지는 거가 중진국으로 가는 거를 국민소득 10,000불로 치고 선진국 가는 거를 30,000불로 치고 하는 그런 그 계산을 하고 있는데 생활 문화로 보면은 우리 장례식 문화가 언제 변했는가 보니까 삼성의료원 장례식장이 처음 시작인 게 93년이었어요. 그때가 바로 국민소득 10,000불로 갔던 때예요. 그리고 그 93년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출간된 해예요. 그게 그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돼서 100만 부가 1년 사이에 100만 부가 나갔지 다른 때 나왔으면 그런 폭발적인 인기 못 얻었을 거예요. 이 시대에는 10만 부 나가도 옛날 100만 부보다 더 나간 겁니다. 책들을 그렇게 안 읽어요. 다른 식으로 하잖아요. 유튜브로 짤 보면서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 재래식 언론에서 유튜브 개인 방송으로 가는 거, 그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건데 93년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베스트셀러 됐던 거는 우리가 중진국으로 갔던 게 있고 그다음엔 그때 마이카 시대가 돼가지고 자가용 보유 수가 700만 대를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의미는 89년에 이뤘던 해외여행 자유화였어요. 70년대, 60년대에 외국에 한번 나갔다고 하는 거는 0.01%의 그 혜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해외여행을 다니고 보니까 그만한 여유가 있으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죠.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93년이라고 하는 그때가 중진국으로 넘어갔다는 그 표를 해주는 거예요.
집안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한성백제로 해올 때 초기에 이렇게 하다가 옆에 있는 방이동 고분만 가더라도 이제는 석실봉토분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안에다가 했다가 공주로 넘어오면서 이제 전축분이라고 하는 게 나온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무령왕릉입니다. 1971년에 그 처음 발견됐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그동안 우리는 문헌상이나 이거로 봤을 때 백제 문화가 뛰어나다는 건 알았지만 유물이 증명하는 건 없었어요. 이건 확실히 백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어떤 면에서 서산마애불은 그건 움직일 수 없는 백제니까 그거였고, 나머지들은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알 수 없고 백제 분위기, 공주 지역이다, 부여 지역이다 나온 걸로만 이제 인식을 했는데 4천여 점의 유물이 그대로 발견된 거였는데 그 발견된 내용이 엄청난 그 내용을 갖고 있었잖아요. 전축분이 갖고 쌓는 것도 이제 양나라하고 교류하면서 그 영향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공주박물관 가서 보시면은 이 벽돌을 쌓는 것이 그냥 쌓은 것이 아니고 이 가로 쌓다가 세로 쌓고 가로 쌓고 세로 쌓잖아요. 이 가로 쌓기 늑장을 합치면은 세로 쌓기 한 장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있게 쭉 돌아오고 감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그 촛불을, 등잔불을 여기다가 켜게 해놨는데, 이 무령왕릉을 처음 발견했을 때 맨 앞에 석수엽가 있고 이와 같은 매지석이 있는데 왜 묘지라고 안 하고 매지석이라고 하냐면은 이 무덤은 무령왕과 무령왕비의 무덤이다라는 사실을 써놓은 게 아니고, 무령왕과 무령왕비는 이 땅에 자신들의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신에게 2만 양의 돈을 주고 구입을 합니다 하는 매매 계약서예요. 이게 보면은 옛사람들이 토지에 대해서 갖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 그렇게 엄숙한 거가 있었어요. 땅에 대해 가지고 왕이면 지 마음대로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왕관과 또 목걸이, 뒷꽂이, 특히 이 목걸이 뒷꽂이 보면은 요즘 유명한 크리스찬 디오르 디자인 디오르백 그게 그 목걸이도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머리핀으로 저렇게 세련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금판을 두들겨 가지고 이런 세련된 문화를 보여주는데,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 많은 그 연구거리를 준 거는 무령왕릉에 사용된 관이 금송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송은 우리나라에 없고 일본의 특산이었어요. 무령왕이 규슈 가카라시마에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역사책에는 그러한 사실들을 자세하게 기술을 안 해줘 가지고 어디에서 그 강연하다가 백제 무령왕이 일본에서 태어났다 하면은 그럴 리가 있느냐고 하고선 덤비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일본에 대한 감정 이런 것은 그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외라고 하는 지역인데,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은, 과장도 아니지, 사실대로 얘기하면 일본의 역사책은 무슨 역사책을 펴던 12,000년 전부터 조몽 시대가 시작돼 가지고 2300년 됐을 적에 야요이 시대로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AD 300년 됐을 적에 고분 시대로 넘어간다는 게 교과서에 아주 연표로 외워야 되는 그 시대 구분입니다. 그러면서 2300년 되는 데를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한반도에서 도래한 한반도에서 쌀농사와 청동기를 갖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야요이 문화가 탄생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반도에서 온 사람들이 쌀농사와 청동기 그게 왜 갔을까? 우리가 역사에서 고조선이 망했다, 또 백제가 망했다, 가야가 망했다 하는 것만 알지. 그 망한 나라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해서 우리 같은 일반 백성은 어찌됐든 그냥 살 수뿐이 없지만은 그들이 섬멸해야 되는 지배층들은 도망가야 돼요. 그들이 보트피플이 돼가지고서 간 곳이 일본이었습니다. 고조선이 망하고 가야가 망하고 나중에 백제가 망하면서 도망가는데 바다로 가는 것보다 정확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 항해술로 어떻게 거기 가까라 규슈에 갔느냐. 천만의 말씀이 왕래도 있었지만은 지금도 그 규슈나 세토네해에 가면은 누가 버린 일 없는 칠성사이다 농심 신라면 컵들이 거기 쓰레기로 다 와 있어요. 거기에서 배에 올라타면은 해류를 타고 글로 가는 거예요. 서해안 제주도에서 잃어버린 시신이 거기 가서 발견되는 예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글로 간 거죠.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만들어 놓는 일본의 문화가 이제 아스카 나라 시대로 이어지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역사 속에 그냥 상기시켜 드리면은 고구려하고 백제는 뿌리가 같으면서도 서로 왕까지 죽여가면서 싸웠죠. 가야하고 외하고 합쳐가지고 신라를 치니까 신라가 광개토대왕한테 살려달라고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내려와가지고 371년 내려와가지고서는 박살을 내서 금강가야는 그때부터 소멸했죠. 외하고 백제하고는 친형제도 그런 친형제가 없이 지냈던 사이여서 백제가 마지막 663년에 백강 전투를 할 적에 660년에 부여가 사비가 함락되고 나서 마지막 전투 백강 전투를 할 때 일본에서 보내준 군대가 2만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마지막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외 5개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해서 소통을 했었어요. 그리고 일본에 우리 백제 기술자만 간 게 아니라 고구려의 담징도 갔잖아요. 신라에서 반가사유상도 만들어서 보내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아시아의 역사를 얘기할 적에 있었던 것들을 문화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모든 거가 이해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지금도 일본 하면은 그거는 그 나쁜 나라고 왜곡, 역사 왜곡하고 뭐 이런 걸로만 해놓고 나니까 그 당시에 동아시아의 문화사 전체의 흐름을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무령왕이 왜 백제 왕이 일본에 가서 태어났는가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일본 편을 읽어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하잖아요. 그걸 내가 여기서 다 얘기 못하겠고 부여로 와가지고 금동대학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비백제 120년의 상징적인 공간이 요 옆에 있는 능살리의 7개의 왕릉이라고 생각되는 이 지역이죠. 근데 이게 주차장이 그 마땅치 않아서 이 옆에 이 옆쪽에 여기 이 자리에 주차장을 공사하다 보니까 여기가 왕릉을 지키는 능사가 있었던 절인데 아주 반듯한 남북 일직선상의 정림사하고 똑같은 가람 배치를 하고 있는 사찰인데 이 동북쪽 모서리에 아뜰리에 공방이 있었어요. 공방 지역이 있는데 그 공방 지역에서 이와 같은 것이 박스 속에 담겨서 나무는 다 상하고
금동 향로가 뚜껑이 벗겨진 채 저렇게 있는 거예요. 추측컨대 전란이 일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 귀중한 것을 상자에다 넣어서 지하에다가 땅에다 묻어놓고 피했는데 절은 불타고 묻어놓은 사람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고, 그리고 93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것을 주차장 공사하다 만난 게 백제금동 대학로입니다. 자세하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엄청나게 화려한 그 구성을 하고 있는데, 93년에 특별전 할 적에 보면은 문양이 전부 83가지가 있는데, 내용 용트름을 해가지고 연꽃봉우리를 입으로 물어서 위에 네 겹으로 돌아가는 산이 있고 오인의 악사가 있고 마지막에 봉황새가 있는 이런 그 구조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과 일본에도 많은 향로가 있지만은 이렇게 환상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향로가 없어요. 이게 중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박산 향로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동 대학로의 기본은 이 박산이라고 하는 신선이 사는 세계의 섬에 있는 무엇을 본따서 한 건 틀림없습니다. 뿌리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중국에도 이런 식으로 어떤 데 가면 이렇게 멋쟁이 향로로 받쳐놓은 곳도 있고, 이게 전형적인 오리가 머리에 입고 있는 향로, 이게 가장 전형적인 그 향로인데, 이것을 백제 사람들이 백제의 정서로 해서 만들어낸 거가 우리가 보는 금동대 향로입니다. 그래서 93년도 저 그때 신문 기사들을 한번 보아보세요. 저게 너무나 뛰어나니까 저거 수입 상품 아니냐는 학설도 있었어요. 향로는 향을 피우는 거잖아요. 산봉우리 있는데 봉우리마다 요 뒤로 구멍이 10개가 나 있어요. 그리고 봉황 가슴 앞에 2개가 있어요. 12개가 93년에 이거 레플리카 가지고 향을 피워봤죠. 이와 같은 모습이 이 향로의 최종 형태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향로실에 가면은 이 전체의 과정들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향로는 불교에서 쓰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공예품인데, 통일신라도 그렇고 발해도 그렇고 고려시대도 그렇고 향로는 무조건 명작이에요. 공예품에서 무조건 명작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리함이고 하나는 향로예요. 왜냐하면 절집을 멋지게 설계하고 부처님 모시고 대중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향로입니다. 그리고 사리함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거잖아요. 개념적으로 불상으로 대용을 하더라도 절대자의 분신을 모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자의 분신을 모시는데 최고의 정성과 기술과 재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경주도 그렇고 국정박에 오셔서 또 사리함하고 향로, 고려 청자 중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향로들이 있어요. 그때는 불교 국가였잖아요. 익산 미륵사에서 이제 시작된 우리 석탑의 탄생 과정,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곳에 지금은 이제 보수해서 모양이 다릅니다만은 이 100년 전에 더 무너지지 말라고 콘크리트를 했는데, 콘크리트의 수명이 100년 되니까 방락돼서 할 수 없이 이거를 해체하고 다시 만드는데, 어디까지 해체할 거냐에서 사리함 나올 때까지 하자 해가지고 1년이면 할 걸 3년 넘어서 해가지고 결국 이 1층 탑신부 있는데 사리공에서 이와 같은 이 명문과 함께 400개의 진단구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료가 나왔어요. 이 미륵사 탑이 우리나라 석탑으로 가는 시원 기원에 해당하는데, 이 기원에 해당하는 게 석탑이 탄생하는 과정은 미륵사가 황룡사의 2배예요. 황룡사는 25,000평이고 여기는 5만 평이에요. 5만 평을 짓다 보니까
여기에 본당을 놓고 난 다음에 양옆에 윙을 달았어요. 근데 윙을 달면서 동원 서원으로 담는 여기는 목조 건축으로 높이 60m, 70m 되는 거 말고 여기에 석탑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탄생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때의 석탑은 돌탑이 아니라 돌로 짜온 목탑 모습이잖아요. 목탑을 흉내냈죠. 그래서 그 기원은 이 석탑으로 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목탑을 흉내를 낸 거예요. 창작물들이 용도가 변경될 때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앞에 것을 모델로 하는 거는 그거는 공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초의 초기에 나온 자동차는 마차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 가면은 순종 황제와 황비가 타던 그 다임러에서 나온 크라이슬러에서 제작된 19세기 초 최고 가는 자동차 전부 고급 마차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다가 이것이 용도는 같은 거였잖아요. 마차가 그 엔진에 의해서 가는 것이 다를 뿐이죠. 그때 누군가가 질문해가지고 내가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 얘기하면, 우리 자동차가 일본하고 다르잖아요. 일본은 좌측 통행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문화를 받아 들어올 적에 영국을 닮겠다고 해가지고 영국을 본따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일제강점기만 하더라도 뭐 중앙선 이런 거 없었어요. 차가 몇 대 없으니까. 우리가 우측으로 바뀌게 된 거는 미군이 들어오면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좌측 통행, 우측 통행이 완전히 그 혼란스럽게 된 거가 일제강점기에서 좌측하다가 미군 이후에 우측을 해서 이렇게 엉망이 됐다가 이제는 이제 다 우측 통행으로 일관되게 하는데 아직도 습성이 잘 안 되죠. 근데 영국 사람들은 왜 좌측으로 만들었는가? 그거는 영국의 마차길이 좌측 통행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른손잡이 마부가 채찍을 휘둘 적에 길가 사람을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좌측으로 했던 거예요. 합리적인 그거였죠. 뭐 하다가 좌측 통행됐지? 나 이게 이제 석탑이 처음에 목탑을 그대로 모방했던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러다가 자동차는 자동차의 생리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유선형이 되죠. 저항을 받지 않게. 석탑도 목조로 만들다가 이제는 돌로 쌓을 바에는 돌의 논리대로 가면서 만든 게 정림사탑이었고 이때 처음으로 이 우아한 석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것이 백제 사람은 여기까지만 했는데 이거를 통일하면서 신라가 가문사탑에 가갖고 3층 석탑을 만들고 그게 100년 동안 세련돼서 불국사탑이 돼요. 근데 그 또 미술사의 한 법칙이 초기 양식이 전성기 양식보다도 훨씬 더 감동적인 데가 있어요. 힘이 있고. 이제까지 나온 어떤 한글 서체가 훈민정음체를 따르지 못해요. 이 그리스 조각에서도 후기 조각보다도 피디아스 양식이나 파르테논 신전이 만들었던 그 전기 고전주의가 훨씬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경주에 석가탑보다 가문사탑이 아름답다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가문사탑은 이것을 신라 사람들의 정서로 안정감을 주면서 이성기단을 만들면서 양식을 바꾼 거거든요. 하지만 백제탑이 갖고 있는 저 우아한 아름다움은 신라에서는 볼 수가 없었어요. 이 정림사탑을 보면 내가 화딱지가 나는 게, 아니 저렇게 사진빨 안 받는 유물은 없어. 가서 보면은 얼마나 멋있는데 사진은 앞만 놓고 봐도 그 멋이 없어요. 이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가서 보세요. 내 얘기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 정림사탑의 아름다움을 증명한 것은 요네다 미오지였습니다.
이분이 그 일본인 측량 기사인데 정림사타뿐만 아니라 가문사, 석굴암, 불국사 모든 거를 1930년대 다 측량해서 측량 도면을 만들어 줬는데 맨날 땡볕에서 그것만 재다 그랬는지 35세 일사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분이 백제에서 쓴 자는 한 자는 35cm고 신라에서 쓴 자는 29.8cm였다는 거를 밝혀내요. 그래갖고 신라 지역을 측량할 적에는 그 쇠자를 만들어서 그 신라자를 만들어서 쓰고 백제는 백제자를 썼어요. 그게 당척이니 위척이니 하는 거가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이아그램을 저렇게 하면서 기하학적으로 어떠한 그 높이와 폭을 했는가를 다 증명을 했죠. 정림사탑에서는 사리함이 어떻게 됐는지 해체를 한 적이 있었을 텐데 향방은 알 수가 없고, 그 대신 백마강 저 건너 왕사터에서 금운동 완세트가 2006년에 발견이 되는데 이 속에서 요거 이 속에서 요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위덕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서 그 사리를 묻고 그리고 절을 왕왕사라는 절을 세웠다. 577년일 거예요. 그리고 연도까지 나왔어요. 기록이 확실히 나온 거야. 참 그거 보면 신라 왕릉 그 마립간 무덤 금관 뭐 나왔어도 누구 몇 년도에 만든 누구 무덤이다 하나도 여태 밝혀진 게 없어요. 우리 무령왕릉이 처음이에요, 백제. 그리고 사리함도 저렇게 연도가 딱 써갖고 나왔어요. 그만큼 문자 문화가 발달됐다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이 능사터에서 금동대학로가 나온 능사터에서는 저런 것을 모시는 사리감이 나왔는데 여기에 창왕이 그 공주가 매양 공주가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567년인가? 567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거를 한 세트로 해서 저렇게 딱 봉안해 얼마나 성스럽게 보존을 했겠어요. 그래서 사리함이 정말로 심플하면서 아름다운데 이거는 통형이고 이건 항아리형이고 이건 열매형인데 이 꼭지를 보면 완세트라는 느낌을 그대로 두죠. 그래요. 아주 심플한 못이 있어요. 그런 중에 그 유네스코 세계 백제 역사지구가 익산 부여 공주의 8개 유물이에요. 그 중에 4개가 부여에 있고 익산에 2개가 있는 게 저 왕궁리 석탑하고 미륵사탑인데 이 왕궁리 석탑에서 이와 같은 사리 장치가 60년대에 나왔는데 이때에 여기 이 박스 속에서 나온 이거가 이 세계 사리함 콘테스트 하면 그랑프리를 받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중국도 사리함이 못지않게 아름답습니다. 법문사의 비밀에 나오는 서안에서 저쪽 도낭으로 가다 있는 법문사의 사리함 정말로 멋있어요. 또 일본 도쇼다이지라고 하는 당초제사에서 있는 사리함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우리 그 석가탑에서 나온 거는 좀 심플하지만은 다보탑고 잃어버렸지만 그 옛날 사진으로 추정되는 거를 보면은 그것도 멋있고 가문사탑 사리함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왕궁리 탑에다 더 점수를 주고 싶은 거가 저렇게 심플한 세련미까지 보여준다고 하는데 유리병하고의 완 세트가 된 데에서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보다도 더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거는 여기에서 나온 그 금강경 금판이 몇십 장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금강경이 다 쓰면은 5,500자리입니다. 그거를 이 대침으로 저기다 금강경을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최종 형태가 어땠을까요? 이렇게 썼어요. 점자를 능가하잖아요. 그리고 대침으로 썼으면서 부퇴기 가는 느낌을 다 살렸잖아요. 이게 백제예요. 그래서 백제는 장인이 존중되던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무령왕비 은팔찌에 여기에 은 몇 그램과 달이라는 공예가가 했다는 공예가 이름이 적혀 있어요. 대접을 했잖아요. 그 경주에 있는 에밀레종 성덕대왕 신종에는 고관들 이름 8명 다음에 주종 대박사 아무개하고 차박사 3명 이름이 같이 쓰여 있어요. 장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최초의 공예가 이름은 달이고, 그래서 딸 이름 달이라고 그랬던 사람이 있어. 멋있어요. 그리고 선덕여왕이 황룡사 구충탑 지을 적에 선덕여왕이 그 자장율사가 왔을 적에 지금 삼국이 싸웠는데 골치 아프다고 그랬더니 그 자장율사가 황룡사 그 앞에다가 구충탑을 세워서 1층부터 9층까지 신라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나라를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들이 사신들이 와서 보고 감히 신라를 넘볼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높이가 67m에다가 상륜부까지 하면 83m잖아요. 그랬더니 선덕여왕이 이론은 되는데 우리 실력으로 합니까? 질 수 있습니까? 백제에서 데려오면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아비지가 가서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9개를 설정을 하는데 1층이 일본,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일본. 2층이 중화, 3층이 5월, 4층이 탐나, 그 다음에 응유하고 9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고구려와 신라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응유가 백제고 예맥이 고구려라고 하는데, 아니 진짜 왼수 같으면 무릎 꿇어 있으면 그 나라 이름을 쓰지 왜 그렇게 돌려서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 개념이 언제부터 어떻게 돼 있는가에 많은 중에 황룡사 구충탑에 신라의 무릎을 꿇을 9나라를 쓰는 데에 구체적으로 백제와 신라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들러 아비지가 가서 했죠. 그 다음에 불국사 석가탑을 완전히 한 아사달도 여기 부여 사람이죠. 일본에 와박사가 가가지고 처음으로 일본에 기와집 나온 게 596년 아스카 데라가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언필증 천황집도 이다붓기였어요. 널판지 집이었어요. 그런 그 백제의 장인의 계보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김부식이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15년 BC 4년에 작신궁실 새로 궁궐을 지었다. 거미불로 화이불치, 검소하지만 누추해 보이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 근데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현상을 하나로 개념화시키면은 그 다음에는 그 개념을 가지고 현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백제미가 어땠는가 모르는데 백제미는 거미불로 화이불치다라는 걸 알고 부여박물관을 관람하고 금동 향로관을 보면 사람하고 아닌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예로 그리스 고전 미술을 처음으로 미술사로 완성한 분이 빈켈만인데, 이분이 그리스 미술 1100년을 관통하는 미학은 고귀한 단순과 조용한 위대, 에델레 아인팔트 운트 시틸레 그레세라고 했는데, 단순성이 갖고 있는 게 얼마나 고귀한 감정을 일으키는가. 그리고 위대하다고 하는 거는 시끄럽고 요란한 게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게 파르테논 신전 같은 데서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고귀한 단순과 조용한 위대라는 개념을 알고 아테네를 방문한 사람하고 그냥 간 사람하고는 보는 눈이, 가이드라인이 천지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 점에서
거미불로 화이불치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엄청나게 큰 거고, 더군다나 그것이 정도전이 경복궁을 지을 적에 워딩은 달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내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6권에 아주 자세하게 썼어요. 그랬는데 이게 나 진짜 강의하는 게, 강의한다는 생각보다 우리 문화를 전도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해요. 근데 이게 전도가 잘 되려면은 이 바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리고 평생 가도 잊지 않을 무슨 명구가 있어야 돼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멋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이블은 내가 근래에 모두를 위한 한국미술사라는 책을 펴냈어요. 한 권짜리 한국미술사 강의 6권 쓴 걸 줄여서 한 권으로 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미술사의 한글본을 냈어요. 그거는 외국어로 번역될 한글 텍스트인데, 그 나라의 역사와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미술사를 설명할 땐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조선으로 해야 의미가 없고, 선사미술, 고분미술, 불교미술, 회화, 조각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베트남의 미술을 보고 싶다 할 때 역사순으로 하면 안 들어오지만 베트남의 건축, 베트남의 공예 하면 이해하듯이요. 이 서양 미술사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개념이 필요한데, 이 전도하면서 평생 잊지 않을 거미불로 화이불치 같은 것을 얘기를 많이 했더니, 그게 전도가 많이 돼서 공예가가 팜플렛 나한테 보면 내 공예 이상은 거미불루입니다 하면서 막 써놓는데, 그중에 이게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우리 동네에 있는 미장원, 미카사라는 미장원이 있는데, 이 집 여자가 맨날 뭘 써붙이는데 여기에 거미불로 화이불치 최고의 미용실이라, 이 대한민국의 민도가 얼마나 높은가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은, 8세기에 천황의 부인이 자기가 받은 선물들을 동대사에다가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창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거 창고에서는 정창원 기념전이 해마다 열려요. 작년에도 열렸어요. 그 정창원전이라고 쇼쇼잉전인데, 여기에서는 백제에서 보내준 바둑판과 바둑알이 이렇게 있어요. 참 엄청난 문화였던 거죠. 불상도 이 서산마애불이 본래 이랬었잖아요. 그랬다 보호가 있던 거 결국은 철거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대로 보는데, 참 백제 불상이 갖고 있는 미소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백제만 미소가 있는 게 아니고 남북조 시대 불상들은 다 미소가 있어요. 이미지 오브 부다, 절대자의 모습은 그 시대 사람이 생각하는 절대자의 상인데, 불교 미술 초기의 절대자상은 절대자가 갖고 있는 친절성입니다. 그래서 다 미소가 있어요. 북위 시대도 그렇고 양나라 시대도 그렇고.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통일신라 시대에 우리 때 오고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될 때는 전 국민이 불교 신도가 되니까 절대자가 갖고 있는 권위, 이상적인 인간상을 만들어요. 그러다가 하대신라로 가면은 호족들이 발원하는 불상들은 아주 개성적이고 파워풀한 불상을 배워. 호족의 초상을 그린 것 같아. 그러다가 민중신앙으로 가게 되면 은진미륵처럼 샤머니즘과 결합한 불상이 돼버려요. 뭔가 신기를 행할 수 있는 괴력을 갖고 있는 불상으로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변해갔던 것을 그냥 백제 불상은 미소가 어떻고 하는 거는, 그건 백제 불상만 미소를 지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동아시아 6세기, 7세기의 보편적인 양식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활짝 크게 쓰는데,
이 화강암이 제일 다루기 힘든 돌입니다. 대리석 강하지만은 다룰 수가 없어요. 왜 다룰 수가 없냐면 화강암은 결이 있기 때문에 결을 따라서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하지, 잘못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돌의 결에 따라서 나기 때문에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 우리 그 화강암들이 조각은 힘들 대신 보존은 또 잘 되죠. 근데 저 석불을 보면은 그 석공의 얘기가 생각나는 게, 그 석불을 만들 때는 코는 크게 해서 작게 들어가고 눈은 얇게 해서 점점 뜬대요. 이게 한번 뜨면 다시 감질 못하잖아. 이 소조불, 금동불 같은 거는 진흙으로 만들어서 고쳐갈 수 있지만 이건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애불이 갖고 있는 조각은 별도의 그 공력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신세 나를 참 아껴줬던 여러분들 중에 통문관 그 고서점 주인이었던 이겸로 할아버지가 나의 인생만사 답사기에 자세히 썼는데, 그분이 뭐 자료 챙기다가 회화사 관계 자료가 나오면은 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몇 번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옛날 분이 얼마나 편지를 애교 있게 쓰는가 봐요. 유교수 전 해놓고 일주일이면 한 번, 늦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보던 얼굴인데 이 봄이 다 가도록 뵐 수 없는 것은 연구에 집중하심이 깊으십니까? 아니면 영남의 꽃이 좋아 서울로 아니오십니까? 이런 연애 편지가 없어요. 다름 아니오라 이번에 단원에 관한 자료가 있어서 동봉하오니 잘 엮어서 좋은 논문으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장이, 부처님 얼굴 살찌고 안 찌고는 석수쟁이 손에 달렸다고 합니다. 멋있죠. 그 옛날 사람들이 멋있어요. 아무튼 그 우리 군수리에서 나온 이 작은 납석불, 지금 국정박에 가 있습니다만은 이 불상이 갖는 인간적인 매력이야, 친절성.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이분이 고개가 6시 5분이잖아요. 그 정면 정관했던 엄숙함이 아니라 아주 따뜻한 인간미를 내죠. 이게 백제예요. 청양에서 나온 지금 공주박물관에 있는 이 좌대를 보면은, 야, 이것을 그 AI 시켜서 이러한 시대에 이런 거를 만들었으니 이거 마저 복원해 달라고 그러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AI 시대니까. 아니어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주름진 거를 보면은 그 공의 조각 솜씨가 얼마큼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규암에서 나오는 이 자매 불상, 한 분은 아직 일본 사람이 갖고 있는데, 이 불상이 우리 학생들이 미스 백제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로 미스 백제예요. 그 시대의 미인상을 따라온 거예요. 이때는 살이 찌지 않아요. 우리 삼국시대 불상하고 중국의 남북조 시대 불상은 절대로 살찐 적 없어요. 부소산성에서 나온 이 광배, 참 광배만이 저렇게 아름다운데.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 파괴를 가장 많이 한 원흉은 조선시대 4대부들이야. 불교를 폐불하고 이데올로기를 성리학으로 가면서 폐불을 아주 공공연히 조장을 했잖아요.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일부 남아있는 인간상에 추적할 수 있는 그 나한상에서
당당함과 또 하는 참선의 그 고통을 겪는 이런 인간미 있는 거 보여주는 거, 이게 백제 불상을 통해서 보는 인간상의 추정을 볼 수 있죠. 우리 박물관에서 이 아스카에 가면은 백제의 향기가 그렇게 나는데, 그 중에서 이 범용사에 있는 그 우리 아자태자가 했던 그 쇼도쿠 태자상을 그렸다는 그 성덕태자가 만든 그 7개의 사찰 중에 범용사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으로 우리 백제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죠. 여기 금당에 있는 벽화가 우리가 담징이 그렸는데 불탔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갔을 적에 내가 수행에 가가지고 여기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 뭐 수행이고 말고 난 정신없이 백방 찍어서 불탄 거를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봤어요. 그리고 우리 미술사 하는 사람들 다 돌려줬어, 미국에. 근데 이게 담징이 그렸냐 아니었나에서는 담징이 그렸다고 쓴 데는 하나도 없고, 610년 무렵에 범용사가 지었으면은 그때 고구려에서 간 그 먹과 맷돌 만들고 하는 기술자인 담징이 그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범용사가 그때 그 집은 불타고 670년 무렵에 재건을 했어요. 그러면은 담징이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 범용사가 재건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있었던 거지, 한국 사람은 담징이 그렸다고 일본 사람은 아니라고 그런다 하고 한일 관계로 금가는 게 아니고, 그 미술사적으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이 범용사에 참 77년 전에 불난 집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참 일본의 대단한 문화야. 이게 49년 1월 26일 날 불탄 그거를 옮겨서 그대로 해놓은 자료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이제 컴퓨터가 별짓 다 AI가 다 하니까 이거 다 복원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죠. 여기에 백제관음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하게 생긴 백제관음이 있는데, 이분은 측면상이 이렇게 고와요. 높이도 2.8m라고요. 근데 저렇게 멋있는 백제 불상이 우리나라에 없는 거야. 조그만 거 요번 저 미스 백제는 있죠. 그래가지고 그 미국의 불교 미술을 하는 사람이 나보고, 이게 백제관음인데 왜 백제에는 저런 그 남아 있는 게 없을까요?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를, 반가사유상 이분이 두 분이 있는데 이게 600년 전후에 만들었는데 어느 나라 건지는 몰라요. 근데 대개 이건 신라, 이건 백제라고 하는 게 그래도 한 70%의 학설이에요. 둘 다 신라라는 설이 또 30% 있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우리 저 백제 불상이라고 생각되는 83호 반가사유상이 벌떡 일었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거기에 일본 광융사에 똑같은 그 목조 불상이 있는데, 이 623년에 신라에서 보내줬다고 하는 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신라라고 하는 설이 가는 것도 있죠. 그런 중에 그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 칼 야스퍼스가 1945년 11월 달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몇 달 안 돼서 일본에 왔다가 이 광룡사 목조 반가사유상을 보고서 패전의 피안에 남긴 것이라는 글에 쓴 거가 참 천하의 명문이에요. 나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을 보고 나서는 어떠면 생각하는 것이 할수록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첫 문장이 그래요.
나는 철학을 하면서 유신론적 입장의 실존주의자잖아요. 철학을 하면서 절대자가 어떻게 생겼을까 오랫동안 궁금하게 생각해 왔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상 속에서 절대자를 생각하고 중세 이콘 속에서 절대자를 보려고 했는데, 이제까지 내가 본 절대자의 상은 인간이 만들어냈던 절대자의 모습이었지, 모든 실존적 고뇌로부터 완벽하게 해탈한 절대자의 모습을 오늘 나는 여기 광룡사 반가상에서 처음으로 봅니다. 진실로 내가 구했던, 철학을 연구하면서 구했던 절대자 상을 여기서 만납니다. 그게 생각하는 게 깊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감동을 줬나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물은 그 유물에 대한 해석의 역사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앞 시대에 누가 해석한 거 이런 게 쭉 쌓여가면서 그 유물이 갖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더 간직하는 거죠. 금동대학로에 대해서도 어떤 면에서는 미술사 하는 사람 말고 또는 상상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문학적 상상력, 역사적 상상력이 결합돼서 어떤 명문이 또 나오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면, 그러면 또 그거는 우리 역사 속의 한 페이지가 되죠. 그래서 국중박의 이와 같은 반가사유상을 모신 사유의방이 있듯이 우리 부여에는 금동 향로관이 있어가지고 백제의 미를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안아갈 수 있게 할 겁니다. 신라에는 아마 금관, 황금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시대의 우리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것을 소속관들이 전부 그렇게 해갈 것에 우리 국중박에 이어서 부여가 먼저 이렇게 한 것을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